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하기도 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책을 한 권씩 선정을 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요약해서 혹은 추천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예소연 작가의 문학 작품들, 소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정반대의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진 책이라고 해야겠죠. 이번 달에 제가 베스트북으로 꼽은 책은 페이머스라는 책입니다. 왜 그들만 유명할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책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넛지라는 아마 책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슈퍼 베스트셀러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지금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또 법학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행동경제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넛지 같은 책을 써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그런 넌픽션 작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넛지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널리스트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널리스트 특유의 그때그때 주제들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그것을 날렵한 문장 속에 담아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촉발시키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서술 방식을 갖고 있는 책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학자 특유의 어떤 엄정함 같은 것이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만 유명할까라는 국내에서 붙은 그런 부제이긴 하지만 이런 제목이 붙게 되면 명성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특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렇게 제공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적인 엄정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수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본격적으로 서두부에서 예스터데이라는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국 영화인데 비틀스의 노래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제목이 예스터데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극중의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성공하고 싶지만 그렇다 할 재능 같은 것도 없고 노래는 곧잘하지만 그것으로 직업적인 토대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는 어떤 이상한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런 정전되는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친구들이 액땜하라고 돈을 모아서 기타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기타를 선물 받고 나서 친구들을 모아서 예스터데이를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래 좋네. 괜찮네. 다른 사람들 좋아할 만하네.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노래에 대해서 또 비틀스야 라든지 역시 비틀스야 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깨어난 그 세계에서는 영화의 어떤 설정으로는 비틀스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비틀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이 남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비틀스 노래를 하나씩 취입하고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비틀스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저도 당시 영화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저자도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성공이 가능하게 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비틀스의 노래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 들어도 사람을 매혹시킬 것이다. 그리고 부르는 사람은 누군지 상관없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과연 그럴까? 라고 이제 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저자는 행동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와 있는 책이죠.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경영학자들이 쓴 책인데 그 책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43개의 기업의 어떤 특성들 같은 것을 분석합니다. 43개 기업들 중에 그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성공의 행동 편향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것을 이제 비법으로 쓴 것이 바로 그 책인 것이죠. 근데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업들은 실제로 43개 기업들이 그런 특정한 행동 패턴들, 행동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행동 편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8,000개 기업을 과연 그 저자들은 조사를 했을까? 성공한 기업의 뛰어난 리더를 이렇게 좀 찬양하는 그런 수많은 책들이 있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혹은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특징 지어진 어떤 기질이 있을 텐데 혹은 패턴이 있을 텐데 그런 기질과 패턴을 가지면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과연 연구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더 재밌는 사례를 끌고 들어옵니다. A그룹한테는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 세운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런 기업을 5군데를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라는 그 그룹에 대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시 또 5건을 들려주게 됩니다. 혹시 편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성공한 스토리를 각각 이야기를 해주면서 끝에 반드시 전제를 합니다. 중퇴를 하고도 성공한 기업을 일궈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피험자들에 대해서는 졸업하고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
라고 이제 전제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피험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과연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 창업해서 만드는 기업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대학을 끝까지 졸업하고 나서 창업한 사람이 이 기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좀 놀랍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중퇴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피험자들은 중퇴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인과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강력한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대학 중퇴한 사람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성공적인 기업을 일군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겠죠. 빌 게이츠는 이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대학을 중퇴한 사람의 장점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반대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겠죠. 아마존을 창업한 사람. 근데 제프 베이조스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또 다 들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졸업 끝까지를 완수하는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기업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있어서 과연 대학 중퇴한 사람이 더 확률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특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전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자가 사례로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보는 굉장히 큰 재미 중에 하나는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워낙 유명한 그런 문화예술 쪽의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건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모나리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나리자는 처음 그려진 것은 16세기 초반으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현재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빨라봐야 1860년대라는 건데요. 200년이 넘게 사실은 이 그림은 그렇게까지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그걸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도 다양한 부분들,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딱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911년도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대담하게도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훔쳐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 사건 자체가 모나리자의 명성을 최고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저자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유사한 수많은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모나리자가 지금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런 많은 그 사안들을 통해서 종속 변수를 선택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한 그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거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종속 변수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아닌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속 변수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전체의 성공을 이루어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학문적인 엄정함에서 굉장히 벗어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명의 사회학자가 몇 년 전에 했었다는 뮤직 랩 실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음악 산업의 어떤 환경 같은 것을 웹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피험자들을 모으죠. 무려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으게 되는데요. 이 1,300명을 둘 파트로 나누어서 특정 실험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선택하게 하는데 뭘 선택하게 하느냐? 자기가 계속 듣고 싶은 노래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노래를 미리 올려놓아야 될 텐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 밴드들, 그리고 또 그들의 전혀 히트하지 않았던 노래 48곡을 업로드를 미리 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노래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7,000명의 사람들한테는 그냥 독자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 없이 노래를 부분 조금씩 듣게 한 다음에 이 노래 좋을 것 같다 해서 다운을 받도록 하게 하죠. 나머지 7,000명에 대해서 이제 변수를 두는 건데요. 그 7,000명은 8개의 하위 그룹으로 다시 나눕니다. 이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하는 이전의 그룹하고 달리 8개의 하위 그룹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 숫자를 시시각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스터데이 같은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양자 사이에선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는 다 똑같을 것이고 히트할 노래는 어차피 히트할 운명을 갖고 있고 성공이라는 것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요인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결과는 놀랍게도 판이했었다는 것이죠. 이 전자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가 판단이 된 것일 텐데 이제 후자가 문제일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는 것을 시시각각 보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각각의 그 8개 그룹 안에서 초기에 다운로드를 어떤 노래들이 많이 받는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극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서 어떤 노래가 인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이후에 수많은 선택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어떤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우수한 노래들, 성공하는 노래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우수한 노래들이나 인기 있다고 판단되는 노래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타인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전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지를 풀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대상이 되었든 간에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 두 가지 곡선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 정규분포 곡선일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포물선을 긋게 되는 것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면 통계학에서는 이 중앙값들, 정가운데 중앙값이 평균값하고도 일치하기도 하고 최빈값하고 일치하기도 하고, 최빈값이라는 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 될 텐데요. 이런 건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는 많은 어떤 세상의 현상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인간의 혈압 수치라든지 신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하죠. 사실은 제가 별점을 매길 때도 정규분포 곡선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때 가운데를 항상 3으로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영화를 볼 때 무조건 일반적으로 사시는 많은 관객들은 최하의 점수인 1과 최상의 점수인 5를 많이 주시지만 제가 주었던 여태까지의 수천 편의 별점을 보시게 되면 이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평론가는 이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정보가 정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값이 가장 두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제가 별점을 주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이 정규분포 곡선들을 따르고 있죠. 다른 방식의 곡선을 이루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멱법칙 분포라는 것인데, 이 발음도 어렵죠. 멱법칙이라고 할 때 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배웠던 그 멱집합할 때 바로 그 멱인데요. 멱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수가 있고 다른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수가 다른 수의 어떤 그 거듭 제곱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 그런 양자 사이에서의 함수 관계, 우리가 그것을 보통 멱법칙이라고 하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멱법칙 곡선을 실제로 그리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여기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방식으로는 이런 방식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곡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죠. 이 곡선을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 멀리까지 가는 사람은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반면에 초기에 실패하거나 최소한의 성공만을 거두는 사람은 훨씬 더 두껍게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일반적인 말로 바꾸게 되면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이, 예를 들면 기업에서 CEO가 월급을, 연봉을 얼마나 받는가라는 것이죠. 평균을 따지게 되면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몇억 원, 몇십억 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그 연봉을 받고 있는 미국의 CEO들이 받는 액수는 천문학적이죠. 근데 그들은 워낙 일부분이고 승자 독식에 가깝도록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 그런 엄청난 액수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규분포 곡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문화예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이 성공하는가, 어떤 그 예술품이 성공하는가에 대한 것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멱법칙 분포 곡선을 따른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상에 수많은 성공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래와 뮤지션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근데 평균을 따지게 되면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균의 상당수는 워낙 독식에 가깝게 큰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왜곡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런 방식 속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책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마태효과라는 것입니다. 마태효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구절 때문인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소위 달란트 비유라는 걸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한 하인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주인한테는 2달란트, 1달란트 해서 3명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오게 됐는데, 워낙 긴 여행인 상황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시여, 내가 그동안 주신 것을 다시 불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에 더 이익을 남겼다고 말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이 돈을 굴리다가 혹은 뭔가를 하다가 잃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냥 그대로 묻은 채 다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앞에 두 사람은 칭찬하고 세 번째 사람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 그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마태 효과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태 효과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는가?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세가 폭증하게 될 때 초기라든지 아니면 직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명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착화되는 특성이 있고 이전에 그 명상이 점점 더 극렬하게 힘을 키워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태 효과를 빌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그 연장선상에서 폭포라는 말을 이용해서 정보 폭포 혹은 평판 폭포라는 말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어떤 뭔가를 이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청취하거나 참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보 폭포 또는 평판 폭포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뭔가를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 나온 앨범 중에 어떤 앨범을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러 갈 것인지 무슨 책을 살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순간을 할 때 인간은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보 폭포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재밌는 방식으로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독서 클럽이 있다고 가정하고 멤버는 7명입니다. 그 7명의 독서 클럽 멤버들끼리 다음에 무슨 책을 본격적으로 다룰까라는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한번 가정했을 때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7명 중에 한 명인 존이라는 남자가 다음에는 A라는 책을 다뤄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좀 읽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책인 것 같다. 이 책을 다루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존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던 폴은 사실은 그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뭐 좋은 책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책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디서 봤는데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더라. 나도 찬성해 라고 찬성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사람인 조지가 그 얘기를 듣다가 사실은 조지는 그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죠.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견해에 대해서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존이 저렇게 얘기하고 폴이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정보가 상대적으로 유용하겠지라고 해서 그 책 하는데 동의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네 사람 중에서 이제 링고가 남는 건데요. 이제 이 이름 자체가 다 비틀스 멤버로 만든 거죠. 링고가 네 번째로 듣다가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아니 세 사람이나 이 책을 추천해? 그럼 나는 당연히 추천해야지 하고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머지 세 사람까지 들어와서 만장일치 가깝게 다음 책은 이 A라는 책을 다루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정보 폭포라는 것일 텐데 이 이야기에서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7명이 찬동해서 다음 책을 A라는 책을 하도록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대로 된 정보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존밖에 없죠. 근데 링고, 네 번째를 결정했던 링고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 세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의견으로 그 책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거해서 자기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뒤틀린 그런 정보를 더 강력한 방식으로 주입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보 폭포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를 바란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하나는 실제로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남들로부터 쟤는 참 별로야 라는 얘기를 안 듣고 싶은 그런 사회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평판폭포라는 것인데요. 세상에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다 오펜하이머가 걸작이라고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혼자만 따로 사실은 오펜하이머를 보고 나서 나는 그 영화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죠. 그 분위기는 일단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쟤는 오펜하이머가 걸작인 것도 못 알아보는 굉장히 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는 게 싫죠. 그렇기 때문에 오펜하이머 나도 너무 좋았어 라고 말을 거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평판폭포라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자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견이 점점 지배적인 의견이 될 때 그 지배적인 의견에서 반대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있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평판폭포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포로 비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중적인 정보의 세례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들의 행동들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인데요. 어떤 그 문화상품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 그것이 테일러 스위프트이든 아니면 오펜하이머든 굉장히 애정들이 쏟아지는 그런 대상이 생기게 되면 그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그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성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인기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바로 재작년에 있었던 바비라는 영화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두 영화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효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비가 거대하게 성공했을 때 나도 바비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뭉뚱그려지는 어떤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고 싶은 소속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 오펜하이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되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서 오펜하이머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집단 안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이 책은 집중적으로 문화상품 혹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나 비즈니스의 영역이나 혹은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게 되면 의견들이 양극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집단 양극화 현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눈다고 한번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의견은 극단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들이 점점 양쪽으로 극단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가장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계이다. 그러면서 그런 데서 결정적인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자는 어떤 누군가가 명성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노래나 영화들이 큰 인기를 얻는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지금같이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에서 사례, 그야말로 케이스 스타디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마지막에 여러분께 잠깐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스탠리의 사례, 그리고 스타워즈의 사례인 것인데요. 먼저 스탠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탠리는 많은 분들이 워낙 좋아하시고 지금은 약간 시들해진 감이 있습니다만 불과 한 5년 전, 6년 전에 이제 마블의 전성기 시대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제적인 시장을 쥐락펴락했었던 그런 문화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예술품일 텐데요. 바로 마블 영화들 그리고 마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스탠리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스탠리는 원래 이렇게 집안이 유복하지 않은 데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20살도 되기 전에 밥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누구 이제 주변에서 추천하는 대로 아름아름으로 굉장히 작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 회사가 바로 마블이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만화 출판업을 하고 있는 회사였던 것인데요. 들어갔을 때 만화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편집자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여 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이 되는 건데 DC는 굉장히 큰 회사고 잘 나가는 그런 만화 출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초반에 마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뉴욕에 딱 방 하나짜리 사무실이 전부였다고 하고요. 마틴 굿맨이라는 사장과 스탠리라는 직원 한 명만 있는, 편집자 한 명만 있는 그런 회사에 굉장히 비난한 처지였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다음 직전까지 스탠리는 사실은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고 20년 넘게 그 회사에서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인의 꿈은 소설가였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마블에 다닌다거나 혹은 뭐 만화 출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항상 우회적으로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의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DC에서 또 다른 히트 상품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 가지고 팀을 짜서 또 다른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 얘기를 보고 나서 우리도 그런 어떤 리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슈퍼히어로를 가지고 또 다른 모방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사장이 스탠리한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직업적으로 막 투철한 생각이 없이 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DC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또 다른 슈퍼히어로 리그를 만들어내라라고 하니까 너무나 하기 싫습니다. 스탠리는 집에 갑니다. 가뜩이나 다니기 싫었던 회사인데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때려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는 이게 오히려 당신한테 기회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DC의 슈퍼히어로들은 하나같이 지나치게 따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게 되고 갑자기 의욕이 치솟게 된 스탠리가 본인의 거대한 어떤 비전들을 펼쳐나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컵이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지금은 그런 만화가를 데려다가 최초로 시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판타스틱 4입니다. DC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슈퍼맨일 텐데 슈퍼맨은 정의로운 캐릭터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따분한 캐릭터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모험생 같은 캐릭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스탠리가 만들어낸 1년에 몇 년 사이에 만들어낸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뭔가 좀 심술도 있고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유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판타스틱 4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완전히 다른 마블식 캐릭터를 만들어서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책들이 팔리게 되고 이러니까 사장이 잔뜩 공부가 됐겠죠. 그래서 와서 두 번째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압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탠리가 판타스틱 4로 성공하고 나서 두 번째로 만든 게 헐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스파이더맨이죠. 스탠리가 직접 그린 야구공유의 스파이더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은 엑스맨까지. 그래서 이제 스탠리는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명성을 지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자, 여기서 저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탠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을까? 왜 유명해졌을까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스탠더드한 대답은 스탠리에게서 찾는 겁니다. 스탠리가 만들어내는 그 캐릭터들에서 찾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DC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은 굉장히 정의롭고 멋진 캐릭터이긴 하지만 따분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1960년대가 되면 이미 미국은 격변하지 않습니까? 60년대 미국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가장 요동치는 그런 가장 이상주의적인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DC의 캐릭터들은 50년대까지의 그런 관념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스탠리가 만들어냈던 그런 캐릭터들 속에는 60년대 뭐 민권운동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만들어낸 시대 정신을 호흡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치려는 듯이 굉장히 무겁게 다룬 것이 아니라 아주 유쾌하고도 유머러스하게 그런 매력적인 인간적인 캐릭터를 결합시켜서 이 성공을 이루어냈다라고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런 것이 사람들을 매혹시키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근데 저자는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착목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스탠리가 사실은 마케팅의 귀재였다는 것입니다. 스탠리가 했던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을 처음 그 캐릭터를 소개했을 때 그때는 이제 단독 캐릭터도 아니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을 만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순간 스탠리가 자기의 캐리커처 같은 걸 넣어서 직접 캐릭터로 만화 속에 자기 스스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독자한테 갑자기 말을 붙이는 방식으로 스파이더맨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께 드디어 새로운 캐릭터 스파이더맨을 소개하는데 그는 어떤 캐릭터고 어떻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몰입을 깨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식들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만화책임에도 불구하고 만화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에다가 이 만화를 보고 그 만화에 매혹되어서 편지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편지를 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만화 잡지를 보고 스파이더맨 혹은 엑스맨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하고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읽는 방식으로 함께 호흡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스파이더맨을 만들거나 뭐 판타스틱 4를 만들거나 이런 만화가들, 편집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창작하고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계속 소식을 실어 날랐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잡지에다 그걸 실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만화에 대해서 이름까지 어떤 별명까지 부여해서 친근함을 두었다는 겁니다. 잭 커비 같은 경우에는 잭 킹 커비라는 식으로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마블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은어라든지 농담들을 공유한다는 느낌, 뭐 대표적으로 마블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엑셀시오르 같은 거,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식을 통해서 함께 끌어가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아까 이 저자가 말을 했던 그런 어떤 정보 폭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평판 폭포라든지 이런 부분, 더군다나 이제 이런 스탠리의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집단 내에서의 어떤 양극화 현상도 굉장히 잘 이용한 케이스겠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상품 혹은 좋아하는 캐릭터나 예술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이 마블 제국을 이루는 단단한 토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또 한 가지 사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사실은 이 선스타인이 스타워즈의 어마어마한 팬입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 관한 책을 따로 써서 국내에도 출간된 책이 있을 정도로 족이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은 이 세대에 이 스타워즈가 미쳤던 거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선스타인이 스타워즈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에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일단 스타워즈의 거대한 성공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초의 오리지널 영화인 스타워즈가 지금은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 당시엔 그냥 스타워즈로 나왔었죠. 이게 이제 1977년도 5월 달이었는데요. 근데 이 영화의 거대한 성공으로 사실은 지금까지도 올타임으로 이제 저희가 흥행에 관해서도 역시 파이하케에서도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인플레를 감안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역사상 1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요. 2위가 바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1977년도 5월에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에 박스오피스 1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박스오피스 1위였던 영화는 당시에 이제 버트 레널즈가 출연했던 액션 영화인데 스모키 밴딧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첫 주에 박스오피스 1위를 못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주에 300개가 넘는 극장에서 스모키 밴디트가 상영하고 있을 때 첫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워즈의 최초의 영화는 30개가 넘는 정도의 극장, 그러니까 극장 수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10,000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숫자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도 성공했지만 점점 성공해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게 된 그런 작품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미국 전역에서 30몇 개밖에 안 되는 극장에서 처음 개봉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 이유는 이 영화를 만든 20세기 폭스에서 이 영화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다 완결되고 나서 이제 내부 시사를 했을 텐데 임원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근데 보통 그랬을 때 영화가 상영되면 웬만큼 나오면 박수를 쳐주는 게 관행이었답니다. 니네들 너무 수고해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스타워즈의 최초 내부 시사에서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아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썰렁했었다라는 것이고요.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필름 값이라도 아끼려고 프린트를 100벌이 안 되게 프린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극장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애초부터 100개가 넘는 극장에서 상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필름이 없으니까. 이럴 정도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영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작자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놀라운 것은 조지 루카스도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조지 루카스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희망회로의 맥시멈은 뭐였냐면 첫 주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SF 장르인데 SF 장르의 속성상 팬들이 좀 적극적이어서 이 소수의 팬들은 적어도 첫 주에 몰려 나올 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째 주, 셋째 주지 첫 주는 좀 되지 않을까? 잘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미국의 이 조지 루카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평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사거나 비난을 받는 게 무서워서 하와이로 부인과 함께 휴가를 떠납니다. 개봉을 하고 있는 감독이. 이럴 정도의 상황에서 스타워즈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손꼽히는 그런 대성공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드는 사람 본인들조차도 몰랐던 이 스타워즈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흥행력은 과연 어디서 발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그 모든 것은 스타워즈라는 탁월한 작품의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죠. 다시 말하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탁월한 그 당시로서의 어떤 시각적인 완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시대정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스탠리가 그랬던 것처럼 스타워즈가 나왔던 건 1977년도인데 이 영화가 5월에 개봉했을 때 그 개봉일을 기준으로 16개월 동안 미국의 주가지수,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16개월 동안 최저인 날이 바로 개봉일이었답니다. 경제가 가장 암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불황과 이런 것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 스타워즈가 딱 개봉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77년도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런 어떤 전성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시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선과 악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조차도 굉장히 회의적이면서도 염세적인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럴 때 미국인에게 새로운 신화, 선과 악은 분명히 있고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미국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부분들을 스타워즈가 제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터졌다, 이런 견해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쭉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시대 정신을 포함한 적재적소에서 그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저자는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시대 적신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냥 그 성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진짜 성공의 확실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 더 정확하게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사실인 것을 반복해서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 과연 그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타워즈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역사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만들어내게 된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은 그냥 종속 변수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서 모아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폭포라든지 아니면 편향폭포라든지 스타워즈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들 사이에서 이 영화가 잘 된다는 뉴스 자체가 사람들을 또 불러들이게 되죠. 그래서 초기의 단계에서는 개봉했던 첫 주라든지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소수의 굉장히 열광적인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와, 영화 끝내준다는 구전 효과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친 거고요. 이것이 더 커서 거대한 히트작이 되는 시점에서는 거대 언론들에서 스타워즈가 계속 흥행 기록을 깼다고 보도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스타워즈를 보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집단에 내가 끼고 싶은 것들, 당장 내일 아침 학교에 가야 되는데 다 애들이 스타워즈 얘기하는데 본인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외감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또 양극화 효과처럼 스타워즈 매니아들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어찌됐건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요인들이 결합을 해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책의 후반부에서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 왜 그들만 유명할까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뭘까라는 것일 텐데, 놀랍게도 저자는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유명하게 만드는 몇 가지 법칙을 요약해서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운은 우연이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작품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 수준의 수준은 가져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훌륭함은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우연의 복권을 맞지 못한 수많은 테일러 스위프트들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비틀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결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맨 마지막 서술은 그렇게 우리 주변의 수많은 테일러 스위프트들 혹은 비틀스들에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식의 재원을 통해서 사실상 이 책이 끝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볼프 슈나이더라는 또 다른 뛰어난 넌픽션 작가가 있는데, 그 볼프 슈나이더의 만들어진 승리자들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서술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약간 사회과학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책은 이제 좀 더 이야기처럼 풀어내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승리자들에서도 거의 유사한 견해를 저자가 풀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 책, 페이머스, 왜 그들만 유명할까라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좋으셨다면 만들어진 승리자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머스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달의 베스트북으로 뽑아서 여러분께 제 주관적인 견해로 이 책의 내용들을 설명해드리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 영화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Yesterday라는 음악영화, 그리고 바비와 오펜하이머 이 세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이 세 편의 작품은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